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총선 백서와 전당대회 경선 방식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이슈토론에서는 새로운 권력 구도를 놓고 계파 갈등이 심해지는 정치권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에서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며 발전해온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만나봅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요. 한 주간 뜨거웠던 뉴스를 콕 집어서 소개합니다. 취재기자의 뉴스픽, 보도국 조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제 보도국에서는 매일같이 봤는데 시선 녹화는 처음인데 오늘 기대해도 좋겠죠?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파국열차입니다. 현재 지금 중앙로 지하상가가 원도심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지하철을 타고 대전역을 오가며 종종 들르는 장소인데요. 대전시와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 간의 갈등이 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며 파국열차를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뉴스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이게 정말 그 끝이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건지 개요를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 중앙로 지하 상가는 1990년 대전역의 동서관통 그 도로 건설을 목적으로 건설돼 1994년 대전시에 기부 체납된 공유 재산입니다. 그동안 상가 운영위원회가 대전시와 위탁 계약을 맺어서 이 개별 점포 관리와 또 시설 운영 등을 담당해 왔는데 오는 7월 이제 무상 사용 20년 그리고 유상 사용 10년 등 30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 운영권이 이관이 되는데요. 대전시가 이 운영권을 가져오면서 이 공공경쟁 입찰로 점포에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고요. 현재 대전시청에 항의 방문하면서 이장호 시장에게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인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이유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 상가운영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노력과 그다음에 또 시간을 들여서 관리를 해왔고 그리고 시설 관리와 또 유지 비용 등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경쟁 입찰로 전환하는 건 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로 이렇게 입찰을 바꾸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을이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암묵적으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가 대전시의 이러한 결정에 배신감을 느끼고 또 갑작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인들은 계속해서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인들하고 대전시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대전시 입장은 또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전시는 이 관련법상 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사용 허가 기간은 최대 30년인데 올해로 만료돼 사용 연장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계약 만료 시점에 3개월 이전에만 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 되지만 아무래도 상인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7개월 이전인 지난해 12월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때문에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일부 상인들의 상가 사용권 불법 양도 및 양수 등에 관한 이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며 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대로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좀 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요청도 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전시가 중앙로 지하상가의 불법 전대 행위를 조사한 결과 점포 440곳 중 70%가 제3자에게 불법 전대 행위를 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임대한 지하상가를 재임대한 사례를 이러한 계약 관계를 또 동업자 관계로 둔갑시킨 편법 사례들도 잇따라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때문에 대전시는 시민의 재산인 지하상가를
통해서 부당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적발되면 그 강경하게 처벌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1년에도 이제 대전역 지하 상가가 이번에 그 중앙로 지하 상가처럼 공개 입찰을 진행했잖아요. 그때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대전역 지하 상가도 이렇게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을 했는데요. 전체 점포의 85%가 기존 상인들이 그대로 그 자신의 점포를 낙찰받았습니다. 때문에 대전시는 이러한 사례를 들면서 현재 상인들도 다시금 공정하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대전역에 비해서 중앙로 지하상가의 경우 규모도 크고 인기도 높고 또 경쟁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신의 점포를 좀 뺏길 우려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전역 지하 상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코로나 상황도 좀 가만히 됐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대치가 계속이 되는데 그 해결의 여지는 좀 없는 건지 향후에 또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시나요? 네, 이 키워드로 뽑은 파국 열차처럼 정말 그 누구 하나 열차에서 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대강으로 좀 갈등이 치닫는 상황인데요. 상인들은 수의 계약 또는 기존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대전시가 좀 과도하게 임대료를 부과했다면서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좀 따져봤고 그다음에 또 중앙부처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한 결과 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적 자문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개별 점포의 수의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자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입찰을 29일까지 진행하고 30일 그 낙찰 점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낙찰자가 결정돼도 자신들이 점포를 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어서 운영권 이관을 둘러싼 마찰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운영 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7월 초 중대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조혜연 기자가 시청 출입 기자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좀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좀 취재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중앙로 지하 상가에 가면 대전시의 행정력을 규탄하는 벽보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소가 대전 시민은 물론 타 지역 시민들도 많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좀 우려하고 또 조속히 해결되기를 또 바라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앙로 지하 상가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8월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시축제는 대전시가 좀 정말 주력하고 있는 축제인데 축제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열리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대전시와 또 지하상가 상인들이 올라탄 이 파국 열차를 멈추기 위해서 서로 좀 상생을 위한 고민과 또 노력의 시도가 좀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파급 열차가 아니라 상생 열차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혜연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노래를 통해서 지난 시대상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 오늘도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바쁘게 챙기다 보니까 어느덧 5월의 마지막 휴일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노래 만나볼까요? 오늘은 좀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고 그리고 지금도 불리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 네, 아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리랑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3대 아리랑이 있는데 아세요? 밀양아리랑, 네, 네. 진도아리랑. 네. 하나 또 뭔가요? 지금 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정선아리랑.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시네요. 그 지역만 보더라도 벌써 아리랑이 전국적인 민요다. 사실은 단일한 곡조도 아니고 각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는데 이상할 정도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는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하면 무조건 아리랑을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아리랑을 빼놓고는 좀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리랑을 주제로 좀 축제를 연 곳이 있다고 어떤 데인가요? 네. 밀양 아리랑 3대 아리랑 중 하나입니다. 밀양은 아주 오래전부터 57년부터 밀양 아리랑 축제를 갖다가 그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리랑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밀양아리랑 하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게 가장 굉장히 유명하죠. 곡조가 흥겹잖아요. 네네. 빠르고 예, 예. 뭐 흥겹고 이런 템포의 노래인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네. 밀양에서는 이 노래와 관련된 뭐 설화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지금 사랑에 관한 애틋한 얘기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애화가 이 밀양 아리랑의 핵심인데 가사를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밀양 구사의 딸 이름이 아랑입니다. 근데 이 아랑을 관가의 노비가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갖다가 요구하다가 당연히 신분상 안 맞죠. 그래서 거절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노가 아랑을 갖다가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슬픈 죽음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 사람들이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밀양 아리랑입니다. 네. 날 좀 보소가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둘이 할 때는 노래가 그냥 흥겨운데 아까 엄청 진하고 슬프고 구성지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설화의 그 배경을 갖다 전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네. 민족은 역사의 고비 때마다 네. 아리랑을 즐겨 불렀잖아요. 예. 밀양 아리랑도 일제 강점기에는 네. 독립군 군가로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밀양 아리랑을 갖다가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실은 그게 임시정부가 되죠.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거의 조금 뭐랄까 상징적인 노래, 국가 개념으로 채택을 합니다. 이 노래를. 그러면서 이제 독립군가가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 애국가의 문제점을 들면서 사실 아리랑을 갖다 우리의 사실상의 국가로 채택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남 밀양시에서는 밀양 아리랑을 개성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7년부터 매년 밀양 아리랑 축제를 이어왔는데요. 밀양시를 찾아가서 밀양 아리랑의 역사를 돌아보고 축제를 앞둔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경쾌하고 생동감 넘치는 전통 민요 밀양 아리랑. 지금도 밀양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부르는 노래이자 축제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밀양으로 흥겨운 아리랑 여행을 떠나봅니다. 밀양 아리랑 공원 한가운데 자리한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이곳에는 3대 아리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밀양 아리랑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이 있는데요. 밀양 아리랑뿐만 아니라 아리랑을 상표로 만든 생활용품과 전국 각지의 아리랑도 들어볼 수 있어 우리 삶 속의 아리랑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체록화 사업 기록에 따르면은 3,600수 가량의 아리랑 가사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곡조는 밀양의 대표적인 그 무형 문화재인 법흥 상원놀이에서 그 원주리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리랑 서리랑 아라리요 광부군 아리랑 불러보세. 아리아리랑 시조왕 말년에 왜 난리 나서 2천만 동포들 살 길이 없네.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독립군 아리랑입니다. 이 독립군 아리랑은 밀양 아리랑의 가사를 개사해서 부른 노래로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독립항쟁 때 불렀던 군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양 시민의 자랑이자 아랑설화의 배경이 된 영남루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밀양 법흥상원 놀이보존호에서 마련한 토속 소리극인데요. 사라져가는 밀양의 소리와 밀양 아리랑을 발굴해 신명나는 소리극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밀양 아리랑 축제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밀양에서는 1957년부터 밀양 아리랑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밀양 아리랑 축제를 열어왔습니다. 우리 밀양 아리랑은 충의 정신과 지덕 정신, 정순 정신 3대 정신을 해서 지금 밀양 아리랑이 지금 주로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아랑은 정순 정신으로 숭계를 죽음으로써 지킨 그런 설화입니다. 밀양 아리랑은 가락이 빠르고 경쾌해서 너른 들녘에서 농사를 지으며 부르던 농요로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흥겨운 아리랑 장단에 맞춰 인생의 고갯길도 사뿐사뿐 웃으며 넘겼을 선조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어떻게 모내기를 하고 이양하는 그 느낌이 지금은 새롭게 한 40-50년 넘었는데 느낌이 오고 너무나 그 무대 구성과 배우들이 열심히 하고 그런 느낌이 들면서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감회가 새롭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뭐 농사 지을 때나 이럴 때 부르는 거 보니까 저희도 뭐 일할 때도 이런 거 가끔 들으면은 되게 힘이 나고 뭐 같이 저도 동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리랑 자체를. 저희도 만약에 기회가 있었더라면 저렇게 같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지금 참가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우리의 잊혀지지 않는 옛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더욱더 발전되고 전승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밀양의 아름다운 가락이 계속 정승돼서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된 농사일의 피로를 풀어주고 나라 잃은 민족의 서름을 달래주며 언제나 함께했던 아리랑. 지금도 고난을 넘어 희망을 찾아 나서는 우리들에게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민중들의 노동이면서 독립군가이기도 했던 밀양 아리랑을 만나고 왔는데요. 축제는 오늘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애국가처럼 익숙한 아리랑은 또 따로 있잖아요. 네. 아리랑. 이 노래는 언제부터 불렀을까요? 네, 가장 우리한테 익숙한 게 바로 그 아리랑이죠. 흔히 얘기하기는 1926년 춘사 나온기의 아리랑 영화 있죠. 우리가 영화 초창기 영화로서 늘 언급하는 아주 역사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가 바로 아리랑인데 그게 바로 그 곡조입니다. 나온규의 고향이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회령에서 청진까지 철도가 부설되는데 그걸 하던 그 노동자들이 불렀던 노래 가락이 바로 그 아리랑 이겁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네요. 서민들의 한가, 애환 이런 것들이 담긴 전통적인 아리랑의 명맥을 그대로 잇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일제 시대였다 보니까 이제 나라도 잃었던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이렇듯 이제 아리랑은 우리 민족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만큼 대중가요 속에서도 많이 불렀잖아요. 대표적으로 네네. 좀 어떤 노래들이 있을까요? 아마 뭐 우리 앵커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돌 씨가 쓰고 그다음에 서유석 씨가 불렀던 홀로 아리랑 기억하십니까? 이건 조금 뒷노래인데 독도를 얘기하는 그런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회자가 됐습니다. 서유석 씨의 후반기 빅히트송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70년대 최고인 가수 김상희가 불렀던 즐거운 아리랑 혹시 기억하세요? 즐거운 아리랑. 네, 들어봤습니다. 네네. 이것도 유명하고 또 아리랑의 어떤 느낌 자체가 완전히 바꿔준 게 또 윤도현의 아리랑. 완전히 왁킹하다는 걸 해석했습니다. 그만큼 옛부터 지금까지 아리랑을 지속적으로 불러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장 사랑받은 아리랑 노래도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아리랑 얘기하면서 아리랑 목동 빼놓으면 안 되죠. 네. 사실 이 노래는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 슈샨 보이를 불렀던 그 박담마 선생이 먼저 취입을 했어요. 이게 아마 55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60년대 초반에 김치캣이
이 아리랑 목동을 갖다가 사실상 리메이크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불렸는지 알 수 있고요. 김치캣은 참 이름이 참 독특하죠. 근데 김치캣인데 이게 김치와 캣이 붙어 있단 말이죠. 김치하고 고양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 김치캣은 캣으로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김시스터즈와 더불어 한국 우리 대중가요를 갖다 세계에 널리 알린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한류 스타라고 볼 수 있겠죠. 김치캣 또 김시스터즈. 근데 이 두 팀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무리 외국에서 활동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김치캣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도 독특한데요. 김치캣의 아리랑 목동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꽃가지 꺾어들고 소매기는 아가씨야 아주가리 동백꽃이 쟤 아무리 고와도 목매가는 생각사자 내 사랑만 하오리까 아리아리 동동. 이게 가사가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이제 꽃바구니를 든 건 똑같은데 네. 나무를 캤었거든요. 여기서는 소를 먹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가사가 이렇게 살짝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랑 목동은요, 그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전 국민의 애창가요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부르니까요. 그러니까 50년대에 등장해서 60년대 히트가 되고 프로야구 개막할 때 이게 국민 응원가로 채택이 됩니다. 또 그 뒤로도요, 이게 그 월드컵 올림픽마다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도 이 아리랑 목동이 등장을 했고 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도 노브레인이 불렀습니다. 시대 불면, 세대 불면의 진정한 대중가요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리랑이 네. 우리만의 노래가 아닌 세계인의 노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는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도 등재가 됐잖아요. 네, 이거 참 우리의 노력인데 사실 아리랑은 한국의 거의 상징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애국가를 갖다 아리랑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일각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75년에 정말 우리한테 러브 이즈 블루로 너무 유명했던 경음악 악단 폴 머리 악단이 내한공연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매력에 흠뻑 젖어요. 그러면서 아주 한국 관련된 노래 두 곡을 갖다가 녹음을 하는데 하나가 돌아요 부산항해를 취입합니다. 또 하나가 아리랑을 취입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정식 그 프랑스 악단이거든요. 거기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아리랑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북한도 사실 아리랑이 곳곳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서울과 평양을 이어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음악 중에서는 아리랑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2008년에 뉴욕 필하모니가 서울과 또 평양에서 아리랑을 연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좀 전에 대중가요일 말씀한 수도 것처럼 대중가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 경기의 응원가일 수도 있고 아리랑 목동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리랑 가락에 실린 여러 가지 희망의 메시지 덕분에 아리랑은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 또 현재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와 노래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였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 넘치는 뉴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말끔하게 교통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뉴스 신호등 지금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신호에 걸렸을까요? 먼저 빨간불은 가스입니다. 가스. 지난 20일 오전 9시경에 대천항에 정박 중인 어선 창고를 청소하던 작업자들이 가스를 흡입하고 쓰러졌는데요. 다행히 인근에 순찰 중이던 보령 해경구조대가 의식을 잃은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선장과 갑판장, 선원까지 모두 3명이 원인 모를 가스 중독 증세를 보였고 구조에 나섰던 해경 2명도 구토와 어지럼증 등의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고령 해경과 소방당국은 창고의 생선과 꽃게 부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한 메탄 가스와 냉장고 냉매 유출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가스 중독 사고에 누리꾼들도 레드카드를 뽑아들었는데요. 이래서 밀폐된 공간은 항상 의심부터 해봐야 됨. 유해가스 마시면 순식간에 위험해진다니까 다들 조심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독성가스 이젠 멈춰!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갈수록 날이 더워지면서 장기간 선박 안의 수산물을 방치하는 일은 이제 없어지길 바라면서 노란불 살펴볼까요? 노란불엔 오로라가 걸렸습니다. 약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일면서 지구 곳곳에서 형형색색의 오로라가 관찰됐는데요. 태양에너지 입자가 대기권과 충돌하며 빛이 발생하는 현상인 오로라는 보통 위도가 높은 극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도 강원, 화천, 철원 등에서 이례적으로 오로라가 관측됐는데요. 미국의 예보관들은 태양에서 최소 7차례의 코로나 대량 방출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파 교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 경보를 발령했고 우리 정부도 우주 전파 재난 두 번째 단계인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도 걱정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오로라 실제로 본 김에 소원도 빌었죠. 아름다운 만큼 위험하다고 하니까 뭔가 아이러니한 애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주 전파 재난 발생 시 내비게이션의 경로와 휴대전화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오로라, 하지만 정전 및 전파 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 노란불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신호 초록불 한번 살펴볼까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동안 사용했던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유산이 공식 용어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새로 바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것인데요. 재화 개념 및 문화재라는 용어보다 그 가치에 초점을 맞춘 유산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62년 만에 용어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산의 형태도 문화, 무형, 자연유산으로 세분화해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누리꾼들도 시의적절한 변화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문화재 용어를 쓰는 나라가 한국, 일본뿐이었다고 하니 잘 바꾼 듯 재물보다는 가치를 강조하는 표현이 소중함을 더 잘 드러내긴 하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들이 국가유산으로서 앞으로 쭉 보존되기를 바라는 초록불 반짝입니다. 팔로초 3가지 신호로 뉴스 교통 정리해드리는 뉴스 신호등, 오늘 신호들은 어떠셨나요? 이번 한 주도 생활 속 상식과 질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호등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 투표 결과를 놓고 당내 갈등이 불거졌고 국민의힘 역시 총선 책임론과 전당대회 경선 방식을 놓고 개파 간 갈등이 일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권력구도 재편에 따른 개파 간 갈등 상황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창수 국민의힘 인권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필영 전 대전시 중앙협력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제22대 국회가 오늘 30일 개원해서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갑니다.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개파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탈당도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타격을 받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먼저 안필영. 대략 한 2만 명 정도 지금 탈당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편지도 뭐 탈당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편지도 쓰고 그랬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 타격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강성 지지층이 공고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그 불만을 갖고 있던 분들이 그 체포동의안 때처럼 조용한 반란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건데, 워낙 강하게 이제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국에 입을 계속 이제 더 이상 당내 비판 또는 다른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화되는 그런 측면이 훨씬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같은 의견이신가요? 그 어떤 선거든 이변이 나타나면 그게 예측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특정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판단일 수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것도 선출 과정인데 크고 작은 어떤 선출 과정도 그 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일인데 뭐 마음을 사는데 좀 실패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연임의 뭐 타격이다, 갈등 증폭이다 이렇게 하는데 좀 확대된 것 같지만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단순히 이번 결과가 그 원인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남의 당 얘기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남의 당에 좀만 더 해주시죠. 예. 네, 어쨌든 갈등은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그 갈등이 내재되어 있을 때 그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그 계기를 통해서 촉발이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뭐 무슨 타격이다 이런 걸로 보면 좀 확대 해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대전에 오기도 했지만 이게 이 정도 갖고 뭐 당심이 달래질까요? 뭐 계속 다니시고 있긴 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이걸 더 즐기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연임을 위해서 그 대전에 왔던 것도 그 이 사건 이후로 당심을 달래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사실은 연임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 일정이 미리 짜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지역의 민심도 들어보고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터지다 보니까 오히려 강성 지지층들은 더 공고히 되고 그 연임론에 더 훨씬 더 탄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대전에 왔을 때도 보니까 그 당원들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연임론은 훨씬 더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강성 지지층은 집결을 하지만 이제 뭐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분은 이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그럼요. 정치 행위가 다 좋을 수 없고 다 나쁠 수 없는 거고 역기능 순기능이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이거 뭐 제가 할 좀 주제 넘은 얘기인 것 같지만 그 민심을 달랜다는 것이 와서 잠깐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달래지는 것이 아니고 왔을 때 어떤 진정성이 정확하게 전달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문제인데 결국에는 정치 행위는 어떤 행위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느냐 이게 사실은 정치 행위라고 생각해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하는 행보가 뭐 민심을 달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민심을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 하나는 이제 중도층의 국민적 감정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강성 지지층을 신경 쓰고 있는 거니까 사실 선거는 그 지지자를 보고 하고 정치는 상대를 보고 하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 그 민심을 달래기보다는 강성 지지층을 더 공고히 하는 측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단순하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잡음이 갈등이 단순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 어떤 목적이나 행보도 사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걸 간과하면 그 정당의 대표로서는 좀 그걸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국회의장 선거 이 그 결과보다도 그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서 그 결국에 지금 의원들 당선자들의 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민주당의 진로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겁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그 목소리를 못 내게 만들 거냐 아니면 목소리를 내서 결국에 당의 파열음을 만들 거냐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때까지는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거다. 근데 그 이후에 민주당의 진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큰 그 시한폭탄 같은 걸 안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네요. 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반대로 보면 이제 그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를 갖고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비명계가 뭐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체제는 굳건하다 이런 정반대 해석도 있거든요. 네. 이 시각에서는 좀 어떤 거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먼저 저 이창수 위원장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뭐 이렇게 시각이 약간 다른데요. 뭐
견고해지고 공고화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이런 갈등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거에 대한 작용의 반작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 갈등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당연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민주당의 진로에 상당 부분 내포돼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촉발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다. 단순히 이렇게 의장 선거만 가지고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 이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뭐 대체로 동의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비명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사실은 지금 친명계가 다수 주류인데 계속해서 그 비명계 의원들을 말을 못하게 하고 계속 밀어내는 방식의 정치를 하다 보면 결국에 외연 확장이나 또는 그 이후에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협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계속 잠복해 있는 불만을 언젠가는 터뜨릴 것이다. 그게 오히려 더 큰 위기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최상병 특검법 안 여쭤볼 그러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28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표결에 들어가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통과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아까도 좀 모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저는 상식이라고 보고요. 이 특검 자체가 어쨌든 사건의 그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걸 지켜보면서 독립성이 좀 필요하다 할 때 이제 발동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충분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입장을 밝히실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미진하거나 또는 좀 봐주기 의욕이 있거나 그럼 내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아까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독소 조항도 좀 몇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명권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대통령의 특검 인명권까지 좀 이렇게 박탈하는 그런 어떤 독소 조항도 있는데 이것이 특검 자체가 자칫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보통 정치적으로 이제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어떤 절차도 지금 아직 생략이 돼 있고 일방적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저는 뭐 공수처나 이쪽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를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특검 자체가 특검을 요구하는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똑같습니다. 아까 특검을 요구할 때는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듯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이 재표결 과정 하기 전에 좀 또 합의 과정을 좀 거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8일 날 표결은 저는 표결이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통과가 돼야 되는 법인데 그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표 계산을 했을 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독소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과거에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 때도 그 해당돼 있던 그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있는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특검을 거부하는 건 사실 맞지 않는 거고요. 이건 그 국민적 의혹도 크고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받아들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선거 결과의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걸 표단속하고 뭐 이걸 반대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결과적으로 22대 국회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계속 그 잠복해 있는 문제일 거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장애투쟁을 계속 병행해 나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 국민적인 의구심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계속 이 문제가 그리고 결국 그 대통령의 어떤 뭐 좀 과하게 나갔을 때 탄핵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될 거다 대통령도 그래서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그 거부한 건 참 유감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표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는 이제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를 두고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러니까 조정훈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당내에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먼저 국민의힘 좀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21대 그 총선 백서 특위에 제가 직접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백서를 한번 만드는데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 백서 논란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못한 그런 논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어떤 중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총선 패배 이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0대 총선 백서에는 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냐. 모른다면 내가 알려는 주겠다. 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참 아픈 말이죠. 그리고 이 총선 패배에 대한 이 백서는 총선 패배에 대한 어떤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앞으로 나갈 길을 위한 나침판이 돼야지 거기서 누가 유불리가 나오는 자체가 저는 저희 당의 일이긴 좀 하지만 참 적절치 못하고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제일 중요한 건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 국민들의 어떤 이런 요구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에 답변해야 되는 그런 게 백서에 담겨야지 이런 논란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고 아주 소모적이고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체로 그 이긴 선거의 백서는 이제 칭찬 일색이고 그리고 누구에게 공을 줄 거냐를 이제 가리는 거지만 사실 패배한 당에서의 백서는 책임을 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책임이라는 건 누군가의 불만이 있는 세력이 그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의도도 숨겨 있는 거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도 역시 그 백서를 통해서 그런 걸 도모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아마 당내의 그 친윤 의원들 또는 그 친윤 의원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비윤 의원들 이런 부분들이 이 백서를 제작하는 또는 이게 선거 과정에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각각의 본인들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차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조용하게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책임 부분이 분명히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백서를 직접 참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이 백서에 그런 것이 누굴 특정인을 상대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쟁 자체가 아주 미미한 논쟁이었고요. 백서가 처음부터 그런 백서를 안 드릴 이유가 없죠. 그야말로 정확하게 원인을 밝히고 첫째 그건 인정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인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거 정말 마땅치 않고요. 이게 결국 백서가 이제 징비록이 돼야 되고 가야 되는 게 나침판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제작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 좀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해외 직구 논란에 이제 침묵을 하다가 의견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을 했는데 이를 두고서 이제 한동훈의 등판 시작이라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침묵도 메시지고요. 뭐 한 장의 사진도 큰 메시지가 되고, 뭐 말, 그리고 글, 이런 건데, 저는 뭐 크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밝히는 거, 저는 뭐 아주 매우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뭐 등판의 이제 시작이다. 이걸 알리는 뭐 시그널이다. 이 생각하는 것도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또 주목받는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그만큼 또 반향을 일으키고 또 언론에 이렇게 포커싱이 되고 이러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쨌든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소신을 밝히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영영 안 한다면 모를까 그 정치를 계속 할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등판의 시기, 방법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 일단 그 총선 끝난 뒤에 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정책의 실수를 지적하는 곳으로서 여론을 한번 떠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정말 등판해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등판하는 방식이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각을 세워서 등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던져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다는 건 등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등판의 시작이다. 정치인의 뭐 말, 행동, 심지어 침묵까지는 하나하나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신 거죠. 예. 홍준표 대구시장 또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연일 이제 SNS를 뜨겁게 달구고 계신데 그 홍준표 시장이 계속 한동훈 그 위원장을 소위 말하는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이 결과가 한동훈 위원장을 전 비대위원장이죠. 조기 등판시킬 거란 뭐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오늘 좀 원론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좀 뭐랄까 아주 그 경직된 그런 정당의 문화, 정치 문화에서 저는 이게 다양한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한 정당의 문화고 정치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홍준표 시장의 생각, 소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반론도 또 적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정당의 바람직한 문화인데 다시 이제 아까 뭐 남의 당 얘기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좀 경직성이 저희들보다 좀 더하지 않는가. 뭐 일극 체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결국 조기 등판을 지킬 것이다. 그 등판 여부는 무엇 때문에 뭐 등판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건 자기가 선택해야 되고 자기가 판단해야 될 목이고요. 그 선택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이런 평가는 또 당원들이 또 하겠죠. 국민들이 할 것이고요. 당원에게 달렸다. 동의하십니까?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힘이 약한 쪽은 갈등을 확대해서 그 소위 얘기하는 구경꾼들이 이 싸움에 참전하도록 유도하는 게 이제 약한 사람들의 전술 전략 뭐 이런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직은 이게 그 확대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쪽이 약하다 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의 싸움이라는 건 결국에 서로를 키워주는 그런 기제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완승하거나 어느 한쪽이 완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 논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앞으로 해야 되는 정치에서 가장 큰 적수로 한동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 그 대선에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에 있을 때 결국에 잠재 후보군 중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한동훈을 때리는 것이 존재감도 있고 그리고 그 한동훈이라는 그 인물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 정부를 본인이 윤석열 정부가 각을 세우기 위해서 한동훈을 때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한동훈이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막는 역할을 한다면 또는 윤석열 정부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또 한동훈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또 깔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서 한동훈은 좋은 기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발언 두 분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수 위원장님. 예.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는 저희의 방향성은 국민입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저희의 갈 길이고 저희의 비전이고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더 달라진 모습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년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정치의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국민들을 위한 정치이고 그것이 협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정치권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협치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수 국민의힘 인권위원장, 안필영 전 대전광역시 중앙협력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9일 끝나는 제21대 국회에 이어서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협치는 과연 요원한 건지 또 언제까지 소모적인 정쟁만 반복할 건지 정치권이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